꿀참외와 학동.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은 서당에 모여 훈장님과 매일 글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찌나 날씨가 더운지 학동들은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지요. 훈장님은 그런 학동들을 보며 어떡하면 학동들의 졸음을 쫓아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자, 그만 졸고 여기 좀 봐라. 훈장님이 회초리로 방바닥을 탁탁 치며 소리쳤어요. 훈장님을 쳐다보는 것도 잠시뿐 학동들은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녀석들하고는 혀를 찬 훈장은 다시 회초리로 방바닥을 탁탁 치며 참외, 맛있는 꿀 참외? 하고 소리쳤어요. 참외라고요? 꿀참외라고요? 꿀참외라는 말에 학동들 모두 눈을 철렁철렁 뜨고 훈장을 바라봤어요. 그래, 꿀참외라고 했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는 학동에게는 맛난 꿀참외를 주마. 훈장님, 어서 문제를 내시지요. 신이 난 학동들은 꿀참외 먹을 욕심에 훈장을 졸랐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방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봐라. 날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내가 꿀참외를 주지. 학동들은 맛난 참외를 생각하며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어떻게 하면 훈장님을 나가게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훈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싱겁기로 소문난 만드기가 먼저 말했어요. 문 밖으로 고개만 쭉 내민 훈장님은 이 녀석아, 오긴 누가 왔느냐? 바람이 왔다더냐? 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답니다. 치! 만드기는 실망한 얼굴로 머리망 벅벅 긁었어요. 학동은 여러 가지 말로 훈장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만 했지요. 바로 그때 칠성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뭐냐? 배가 아파요, 훈장님. 설사인가 봐요. 저 뒷간에 가야겠어요. 칠성이 말에 학동들은 모두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지요. 한바탕 웃고 난 학동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훈장님! 나이가 가장 어린 덕수가 벌떡 일어나지 뭐예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훈장님, 저는요, 방 안에 계신 훈장님을 밖으로 나가시게 할 수는 없지만 바깥에 계신 훈장님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덕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이 많은 형들도 못하는데 가장 어린 네가 정말 할 수 있게 한 말이냐? 진짜예요. 자신 있어요. 좋다. 그럼 네 생각대로 해보거라. 훈장님께서 바깥에 계셔야지요. 그래야 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죠. 아, 그렇지. 내가 나가 있어야지. 훈장은 얼른 밖으로 나갔어요. 자, 이제 나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보거라. 훈장의 말에 와, 훈장님께서 바깥으로 나가셨다 하고 덕수가 소리치며 손뼉을 짝짝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내가 당했구나. 덕수야, 정말이지 네 말대로 내가 밖으로 나왔구나. 훈장은 덕수를 칭찬하고 꿀참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동들에게도 모두 꿀참외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꿀똥 싸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심술궂고 욕심도 많아서 황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으이그, 저리 욕심이 많아서야 어쩌누.
개미 한 마리도 쌀 한 톨 거저주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를 무척 미워했지요. 그 중에서도 마을의 훈장은 늘 황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궁리를 했지요. 저 욕심쟁이 황부자를 어떻게 하면 혼쭐을 내줄까? 훈장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부인, 강아지한테 사흘 동안 밥을 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 꿀만 먹이시오. 네? 강아지를 굶겼다 꿀을 먹이라고요? 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하니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주시게. 네, 알겠어요. 훈장은 웃으면서 허연 턱수염을 쓱쓱 쓸었어요. 훈장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강아지를 굶긴 뒤 꿀을 먹였지요. 다음 날 훈장은 황부자를 불러 바둑을 두다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배가 출출하니 꿀강아지 좀 이리 데려오시게. 대접과 숟가락도 가져오시오. 황부자는 훈장님의 말에 갸우뚱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꿀강아지라고? 아내는 시키는 대로 강아지와 대접 그리고 숟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훈장은 대접을 받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답니다. 배는 왜 누른담? 저러다가 똥이라도 싸면 어쩌려고? 황부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했어요. 어라! 이게 뭐야? 강아지 똥구멍에서 노란 게 쭉쭉 나오는데 구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똥이 아니오. 꿀이라오. 맛을 좀 보시게. 훈장이 꿀 한 숟가락을 떠주자 황부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이내 얼굴이 밝아지더니 쩝쩝. 정말 꿀맛입니다, 훈장님. 강아지가 꿀똥을 누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쩝쩝쩝. 황부자는 감탄하며 꿀똥과 강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욕심 많은 황부자는 이 신기한 강아지가 탐이 났어요. 훈장님,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이 꿀 강아지 저에게 파십시오. 네? 황부자는 훈장을 조르고 또 졸랐지요. 그러자 훈장은 못 이기는 척하고 꿀강아지를 팔았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받았지요.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온 황부자는 배가 터지도록 밥과 고기를 먹였어요. 꿀강아지야, 많이 먹고 꿀똥 많이 싸거라. 알았지? 며칠 뒤에 황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꿀똥 싸는 강아지를 자랑하려고 말이지요. 황부자가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가봐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황부자의 집으로 모였어요. 마누라, 꿀강아지 데려오시게. 손님들에게 맛난 꿀 좀 대접하게. 뭐? 꿀강아지라고?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황부자는 활짝 웃었지요. 아내가 강아지와 대접, 숟가락을 가져오자 황부자는 대접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지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깽깽깽 하더니 대접에 누런 똥을 뿌지직 싸지 뭐예요. 아이고 냄새, 굴이다 구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황급히 물러앉았답니다. 그래도 황부자는 이 강아지는 밥을 먹고 꿀똥을 싸는 꿀강아지라오. 이 꿀 잡숴봐. 하고 우기면서 한 숟갈을 떠서 억지로 장서방 입에 넣었어요. 퇴퇴퇴! 아니 이게 뭐요? 이게 똥이지 꿀입니까? 강아지 똥을 억지로 먹은 장서방은 황부자의 뺨을 철썩 때렸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황부자를 나무랐지요. 이렇게 황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망신을 톡톡히 당했답니다. 황부자처럼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이렇게 혼이 나고 만답니다. 어린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던 총명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고 한 번 들은 건 절대로 잊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소년을 하나같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리 똑똑할꼬? 일찍언이 글을 깨치고 밤낮없이 책을 읽었대. 아휴, 저 집 부모는 입이 귀에 걸렸겠어.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네. 소년은 15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어린 나이에도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지요. 소년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벼슬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또가 너무 어려 밑에서 일하는 이방과 아전들은 못마땅했어요. 16밖에 안 된 소년이 사또로 오다니. 아들 뻘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굽실거려? 이방과 아전들은 사또 눈을 피해가며 놀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사또를 봐도 인사는커녕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보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나이 어린 사또는 그런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내 이놈들 버리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겠다. 다음 날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사또, 왜 부르셨지요? 석수장이를 불러오시오. 사또는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석수장이는 왜 불러오라 하십니까? 이방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되물었어요. 어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고? 사또가 화를 내자 이방은 황급히 석수장이를 불렀어요. 잠시 후 석수장이가 오자 사또는 석수장이만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그대가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요? 네, 사또나리. 자네 돌로 갓을 만들 수 있겠는가? 사또가 나지막히 물었어요. 네? 돌같이요? 네네네, 사또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돌갓 7개를 사흘 내로 만들어 오시게. 그리고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야 하네. 석수장이는 돌갓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사또가 비밀로 하라는 말에 묻지 않았지요. 사흘 후 석수장이는 사또한테 돌갓 7개를 갖다 주고 값을 후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사또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와서 보니 너희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건 너희가 쓴 갓이 가벼워 그런 모양이다. 해서 내 돌갓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이걸 쓰고 다니며 뻣뻣해진 목을 고치도록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예? 아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어서 돌갓을 쓰지 않고 뭣들 하느냐? 사또의 불호령에 아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네, 사또. 무거운 돌갓을 쓴 사람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지요. 돌같이 쓰고만 있어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거든요.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사또나리를 하늘처럼 모시겠사옵니다. 너희가 잘못을 알았으면 돌갓을 벗어도 좋다. 앞으로 또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다시 돌같이 쓸 줄 알아라. 그날 이후 아전들은 나이 어린 사또한테 머리를 숙이고 말도 잘 들었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어린 사또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답니다. 어라?
또 시작이네. 이번에는 돌감 말고 다른 걸로 벌을 주어 버릇을 확실히 고쳐놓아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아전들과 함께 수수밭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사또는 아전들에게 물었어요. 이 수수대는 얼마 동안 자란 것이길래 저리 키가 큰고? 사또, 수수는 한 해만 사는 식물입니다. 사또가 되신 분이 어찌 그것도 모르십니까? 비아냥거리는 이방의 말에 아전들은 킥킥거렸어요. 사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수수 한 포기씩을 베어오너라. 단 수수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안 되느니라. 아전들은 투덜거리면서 수수대를 베어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1년이 안 된 이 수수대를 하나씩 너희 옷소매 속에 꺾어지지 않게 넣어라. 넣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사또의 말에 아전들은 놀라며 서로 눈치를 보며 수수대를 옷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만 넣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못 넣느냐? 사또,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요. 그래? 1년이 채 안 자란 것도 옷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어찌 16년 동안이나 산 나를 너희 손안에 놓고 마음대로 하려 하느냐? 그제야 아전들은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어요.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아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어요. 그 뒤로 아전들은 지혜로운 어린 사또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잘 모셨답니다. 요술 맷돌.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농부의 부인이 밥을 지으려 독을 열어보니 쌀 한 톨 보이지 않았어요. 이를 본 농부는 산으로 측부리를 캐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노인이 맷돌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농부는 노인을 얻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지요. 농부의 정성으로 노인은 열흘이 지나자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고맙소. 자네가 나를 살렸구려. 정말 고맙소. 그러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맷돌을 가리키며 내가 가진 거라곤 이 맷돌뿐이니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농부는 괜찮다며 연신 거절했지만 노인은 기어코 맷돌을 주고 떠났어요. 농부는 맷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배도 고픈데 콩 한 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맷돌로 갈아 죽이라도 쑤어 먹을 텐데 라고 혼잣말을 하며 빈 맷돌을 드륵드륵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맷돌에서 콩이 주르륵 주르륵 갈려서 나오지 뭐예요? 깜짝 놀란 농부는 어이구, 이제 그만 했더니 맷돌에서 콩이 뚝 멈추었어요. 허허, 그거 참 신통한 맷돌이네. 보통 물건이 아닌 게 틀림없어. 다시 농부는 맷돌을 드륵드륵 돌리며 너도 나도 나누어 쓰게 돈 나와라 돈 하고 외쳤더니 돈이 좌르륵 좌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하하하, 이제 그만. 이거 참 신기한 맷돌이구나. 농부는 다시 드륵드륵 맷돌을 돌리며 우리 가족 배불리 먹을 쌀 나와라 쌀 하고 외쳤더니 사르르 사르르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하하, 이제 그만. 그거 참 고마운 맷돌이네. 맷돌 덕분에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마음씨 고운 농부는 이웃들에게도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지요. 보는 사람마다 전부 농부를 칭찬했어요. 농부의 소문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김부자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요술 맷돌로 부자가 되었겠다. 그거 참 탐나는구나.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욕심쟁이 김부자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맷돌을 뺏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승달이 어슴푸레 뜬 어느 날 밤 몰래 농부의 집 담을 넘어 맷돌을 훔쳐 달아났어요. 이제 나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나저나 내가 맷돌을 훔친 게 들키면 어쩌나. 김 부자는 맷돌을 들킬 걸 겁이 나자 맷돌을 들고 강가로 가서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밤새 노를 저어 김 부자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김 부자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아무도 이 맷돌을 가지러 못 오겠지. 김 부자는 맷돌을 드륵드륵 돌리며 소금 나와라 소금. 귀하고 비싼 소금아 펑펑 나와라 하고 외쳤어요. 김 부자는 비싼 소금이 펑펑 쏟아지자 신이 났어요. 소금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제 나는 부자다 부자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김 부자는 배가 점점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결국 소금이 가득 쌓인 배는 기우뚱거리다 가라앉았어요. 맷돌을 끌어안은 김 부자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뒤로도 맷돌은 김 부자가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바닷속에서도 계속 소금을 펑펑 쏟아냈지요. 그래서 바닷물은 지금도 맷돌이 만들어내는 소금 때문에 이렇게 짜게 된 거예요. 백일홍. 옛날 어느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고기잡이를 나가면 그물이 찢어지던가 낚싯줄이 끊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배가 뒤집어졌지요. 바로 바닷속에 살던 머리가 셋 달린 이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입니다.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예쁜 아가씨를 나에게 바쳐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을 것이야. 이무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며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이무기한테 바치기로 했지요. 그 아가씨는 마을에서 가난하고 늙은 부부와 살고 있던 딸 다니였습니다. 다니는 얼굴도 이쁘고 부모에게도 잘하는 효녀였지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다니가 불쌍해서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다니가 떠나기 하루 전날 다니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기도했어요. 용왕님, 저는 괜찮으니 부디 저희 부모님을 꼭 지켜주세요. 기도를 마친 다니가 내려오니 바다 저쪽에서 하얀 돛을 단 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배는 많이 부서져 있었고 한 도령이 정신을 잃은 채 배에 쓰러져 있었지요. 다니는 내일 일도 잊은 채 도령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다니는 떠날 준비를 하고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니를 보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도령은 정신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마을 사정을 들은 도령은 이무기에게 잡혀갈 아가씨가 불쌍했답니다. 제가 못된 이무기를 물리치고 아가씨를 구하겠습니다. 도련님 혼자서 말입니까? 그건 안 될 말이오. 머리가 셋 달린 이무기를 무슨 수로 다게낸단 말이오.
제가 아가씨의 옷을 덮어쓰고 기다렸다가 이무기를 없애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아가씨와 혼이 나도록 해주십시오. 용감한 도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목숨을 구하게 된 다니도 눈물을 흘리며 도령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어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도령은 다니의 옷을 덮어쓰고 배에 올랐습니다. 100일 안에 돌아오겠소. 내가 이무기와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것이오. 내가 지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도령이 떠나고 아가씨는 매일매일 바다를 보며 기도했어요. 배를 타고 떠난 도령은 한 바위섬에 도착했습니다. 도령은 바위섬에서 다니인 척하고 이무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요하던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키며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사랑고기를 먹게 되었구나. 도령은 바로 그때 힘차게 뛰어올라 허리춤에 차고 있던 큰 칼을 휘둘러 이무기의 머리 중 한 개를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너도 잡아먹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잡아먹겠다.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대며 도령을 위협했지만 도령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도령이 떠난 뒤로 다니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와! 배다! 도령이 타고 간 배가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용왕님, 제발 도련님이 하얀 돛을 달고 오게 해주세요. 하얀 돛을요. 눈을 꼭 감고 기도하던 다니가 눈을 떴습니다. 이럴 수가! 배에 달린 붉은 돛을 본 다니는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배가 바닷가에 닿았고 그 배에서 도령이 환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다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자네는 이무기를 이겼으면 하얀 돛을 달고 와야지. 왜 붉은 돛을 달고 온 겐가? 아니, 이럴 수가! 도령은 돛을 보고 놀랐습니다. 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에 이무기가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 아가씨, 내가 이무기를 이겼어요. 제발 눈을 뜨세요. 하지만 다니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지요. 도령은 자신을 기다려준 언덕에 다니를 묻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자 다니가 묻힌 언덕에서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 고운 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었다 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가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